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봄이면 씨앗 뿌려 네, 뭐 주식시장이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면서 내 주식 계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고민 많으시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와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법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어오실 때 보니까 비장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 뭐 하루 이틀 겪은 건 아니지만 예. 이번 급락은 사실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서는 사실 처음 있는 급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주가가 싸졌다는 것만큼 또 좋은 호재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금 관리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나 주식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급등할 때 못했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꾸 집값은 올라가고 집값이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은 정말 좋은 게 떨어져 줍니다. 네. 그게 변동성이 큰 자산의 특징인데 너무 비쌀 때 사면 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많이 두려우시고 속상하시고 그럴 건데 굉장히 지금 9,300 하던 게 뭐 5,200 갔다가 지금 6,300 하거든요. 그러면 평당 9,300 갔던 게 다시 평당 6,300 와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표님 이번 하락장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이번에 사실 7월 달이 보면 전형적으로 그 미국의 대통령 2년 차가 2018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2018년에 미국 시장도 한 20% 빠지고요. 우리나라 시장 그때 되게 안 좋았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갈등도 시작이 됐었고. 네, 그러면서 그때도 반도체가 랠리를 2016년, 17년, 18년 상반기까지 랠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한 5월 이후로 확 무너지거든요. 그때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이번은 슈퍼 울트라 사이클이다. 뭐 이런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트럼프 대통령인 것도 비슷하고 네, 울트라 사이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가 20조 7천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도 PR이 너무 낮다. 뭐 똑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팡 기업들 그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그때 배트라고 했거든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네. 뭐 양쪽에서 플랫폼 기업에 막 질러대는 그 모습도 되게 비슷했어요. 그런 와중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떼돈을 벌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반기부터 시장이 확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랑은 좀 다른 게요. 그때는 미국 시장이 동반 하락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만 40% 빠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번은 과거 케이스랑 비슷한 점은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는데 이번 다른 점은 2018년 플러스 미국의 블랙 먼데이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뭐 장 빠지면 블랙 튜즈데이니 블랙 프라이데이니 이러는데 블랙 먼데이 하면 1987년 10월 달에 있었던 10월 19일에 있었던 하루에 지수가 22%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를 들면서 우리가 뭐 블랙 먼데이 블랙 튜즈데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1987년 10월에 있었던 미국의 블랙 먼데이 한국판 블랙 먼데이가 이번 7월 달에 하필이면 이때 펼쳐졌다. 그 부분이 결론이었고요. 그러면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블랙 먼데이 때 S&P 500 지수가 330이었다가 210까지 빠지거든요. 그랬어요. 217, 16까지 빠지면서 35%가 그냥 한 달 만에 35%가 급락합니다. 급락했는데 결국은 그 217 같은 지수가 지금 7,500입니다. 결국 지나가면 그게 몇 년도였다고요? 1987년 10월이었습니다. 1987년 40년 정도 된 얘기네요. 그러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결국은 연평균 10%
배당 빼고도 10%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한국판 블랙먼데이를 겪으셨던 분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괴로워서 여기서 현금화했습니다. 네. 이런 댓글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일부러 부동산이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을 내가 샀는데 9억 5천에 샀던 게 9억 3천에 샀던 게 지금 5억 2천 됐다고 괴로워서 내가 여기서 급매로 팔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이 심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변동성 때문에 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쌀 때 내가 급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1987년 블랙먼데이 때 또 비슷한 게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연준 의장이 그때 교체가 됐었어요. 아, 이번 타이밍이랑 비슷하네요, 그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 장을 제가 매달 월간 전망 자료를 적어서 저희 고객분들한테 최설리 투자 레터라고도 보내드리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이번 7월 달 전망을 마이너스 15%로 한 7,050까지 전망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7,050이 아니라 5,200을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7,050으로 이번 7월 장을 안 좋게 봤었냐면 7월 달에 창신 메모리 상장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50% 이상이잖아요. 코스피가. 그런데 이 중국 매기가 상장을 하는 거죠. 에이 그 창신 메모리 그거 누가 산다고. 그런데 이번에 상해 코창판에 상장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그 시장에서 47조를 샀어요. 우리 시장에서는 88조를 때려 파는 동안 이거 팔아서 창신 메모리 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글로벌 IT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거대한 중국 시장에 그것도 중국 정부가 뒷배를 봐주고 있잖아요. 네. 배터리를 키울 때 CATL 키울 때도 똑같았잖아요. 한국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 안 주면서 CATL을 중국 키운 정부가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창신 메모리를 일부라도 아마 채웠어야 될 거고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니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외사에서 리포트가 계속 목표가 상향 조정했었잖아요. 네. 근데 팔았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이 창신 메모리 상장이 한몫을 했다고 보면 네.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네.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창신 메모리 상장에 하필이면 이번에 연준 의장이 케빈 월시로 바뀌었고 그동안의 미국의 역사에 보면 연준 의장이 바뀌었을 때 그때 87년 10월 블랙먼데이가 있기 바로 2달 전에 8월 달에 그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 앨런 그린스펀이 19년 동안 페드 의장을 하면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이 되고 나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때 당시에 6.5 정도 수준이었던 페드의 정책 금리를 50bp를 한 번에 올리고 그러고 나서 두 번 더 올리면서 7.5를 만들거든요. 네. 그 7.5를 만드니까 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매크로 변수는 금리잖아요. 금리를 올린다고? 8년 전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서 금리를 400bp 확 올렸던 게 79년 11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80년대 미국 리세션이 왔었거든요. 그런 데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앨런 그린스판이라는 사람이 오자마자 금리를 올리니까 거기에 이제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트라우마처럼. 네. 그러면서 주가가 무너지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만에서 이란이 미국의 유조선을 또 공격을 했었어요. 이건 너무 비슷하죠. 예. 너무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면 왜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냐 보면요. 그 85년 9월 달에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네.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 재무성 장관, 독일 재무성 장관, 캐나다, 영국 다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킹달러 상황에서 일본, 독일이 너무 수출로 미국에 와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엔화 가치 좀 절하시켜라. 네. 절하가 아니라 절상시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2년 만에 240엔 했던 엔화 달러 대비 240엔 했던 엔화 가치가 120이 되거든요. 네. 이 말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이 750원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엔화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달러 약세가 된 거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은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 수입이 더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달러로 수입을 해와야 되다 보니까 돈을 2배로 들여서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수입 물가가 쫙 올라가게 됩니다. 86, 87년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87년도부터 소위 CPI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앨런 그린스펀이 딱 취임하자마자 물가를 잡아야 되겠는데 연준이 해야 되는 두 가지 그 의무가 있잖아요. 고용 그다음에 물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50bp 인상을 했더니 시장이 놀래서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그때 그 87년 블랙먼데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이 매도를 부르고 또 매도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 2배 레버리지가 5월 27일 날 상장이 됐고 네. 이 2배 레버리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내일 수익률의 2배가 되게끔 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2배짜리야. 삼성전자를 2배 이렇게 사놓는 거다라고 많이 오해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2배 수익률을 매일매일 추정하게끔 되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면요. 비중을 더 줄여야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질 때 계속 더 매도가 나오고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마진 뎁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신용 투자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미국에서 레오폴드라는 젊은 펀드 매니저가 파산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레버리지를 쓰는 선수들은 1억으로 4억 원어치를 사놨는데 1억 손실 나면 깡통 나는 거잖아요. 25%만 손실 나도 깡통이잖아요. 실제 그런 현상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지수가 35% 빠졌는데 이번에 우리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코로나가 터진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금융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우리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국판 블랙먼데이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물어볼게요. 지금 최악의 국면은 통과했다고 보십니까? 네. 여기서 최악의 국면은 통과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5,200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예.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재난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불이 나면 소방서가 출동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불이 난 거잖아요. 불이라기보다는 홍수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적절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소방 탱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기관이 적절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과거 1990년에도 있었고 IMF 때도 있었고 증시안정기금이라는 말 증안기금 들어보셨죠? 네네.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증안기금이 항상 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도 증안기금 증권사 사장님들 모이셔가지고 거래소 이사장님하고 다 모이셔가지고 지금 증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각자 각출해가지고요. 증권사가 돈 많이 벌잖아요. 네. 그래서 각출해서 지금 신용 반대 매매 나오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증시 안정기금을 결의하자라고 얘기해 놓으시고는 10원도 안 샀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2022년도에도 시장이 급락을 했죠.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그때도 정안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결의만 하고 모여서 결의만 하셨구나. 그런데 예전에는 실제 정안기금이 실제 투입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금융 수준이 과거에 IMF 때는 우리나라가 금융 자산도 없어서 그렇게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금 세계 3대 기금이 되고 증권회사가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과거에 없을 때도 했던 정안기금 이런 걸 왜 안 하고 있지?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안기금이라니까 마치 뭔가
내가 구조 무슨 기부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주식 사면 무조건 먹거든요. 네. 그러면 아니 이 가격대에서 주식 사는 거를 두려워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여기서 증환기금이 빠르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증환기금이 작동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기관 매수처럼 기금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예, 실제로 들어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네. 9.11 테러가 있고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이제 주택은행 장을 하셨던 김정태 회장님이 지금 자꾸 하셨는데 김정태 회장님이 시장이 460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택은행 고유 자금으로 여기서 5천억을 투자하겠다. 네. 네, 그걸 어나운서를 하셨어요. 네. 일부러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실제 사가지고 지수가 쫙 올라오니까 수익 나셨죠. 2003년도에 홍콩발 사스가 터집니다. 그래서 9.12 테러 이후에 460에서 940 갔던 지수가 다시 512까지 빠지거든요. 네. 거기서 김정태 회장님이 또 2년 만에 여기서 다시 5천억을 투입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때 주택은행 노조에서 되게 반대했었어요. 아니 그러다가 손실나면 어떡하려고. 왜냐하면 김정태 회장님이 동원증권 출신이셨거든요. 네. 증권사 사장님이니까 아시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면 무조건 먹는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명분을 얘기를 하시냐면 여기서 500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더 밀리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택은행의 어떤 공적인 그런 사명을 갖고 여기서는 자금을 투입해서 정시를 떠받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와 저분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시는 분이구나. 그러고 나서요. 5개월이 안 돼서 그 750 가가지고 40% 수익 내고 파셨어요. 그렇군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대표님 네. 그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네. 국민연금은 저희가 옛날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신사동에 있을 때 저희끼리는 신사동 큰형님 이랬거든요. 네, 지금 엄청난 세계 3대 기금이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나? 네,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2022년대도 그랬고 24년도 계엄 사태가 터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빠질 때 그다음에 25년도에 트럼프 폭탄 관세 때문에 우리 시장이 PBR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0.9 미만에서 거래될 때 전략적 자산 배분 목표치보다 훨씬 밑도는데 안 사더라고요. 네. 그때도 제가 왜 여기서 안 사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과열이었잖아요. 왜냐하면 2배짜리 레버리지 상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샀을 때 과열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를 해줬으면 지금보다도 2배짜리를 사신 분이나 1배짜리를 사신 분이나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좀 덜 터졌을 거고. 네. 그게 우리나라 기관이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역시 국장은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산이든 좋은 자산은 변동성이 안 큽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왜 안 하지? 자신이 없나? 여기서 팔아야 되고 여기서는 사야 된다라는 그 자신이 없나? 그런데 줄을 꺼놨잖아요. 전략적 자산 배분. 네. 그게 나름대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만 해도 되는데 왜 안 하지? 왜 안 할까? 네.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스스로 이제 좀 자성을 좀 해봐야 되고요. 지나고 나서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세요. 코스닥이 1200 하다가 750 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얼마 전에 3000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만 3000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도 우리나라 코스닥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소형주도 지금 박살이 나 있거든요. 제가 보면 10개 중에 9개, 8개, 9개는 사면 다 뭐 50% 이상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중소형주 자금 집행을 안 하지? 저희는 참고로 저희 중소형주 안 합니다. 네. 저희한테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겠지만 이럴 때 중소형주도 자금 집행을 해줘야 되죠. 지금 저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그럼 8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 궁금해하고 계신데 그럼 8월 전망과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시장이 허를 찌르는 이 하락이 오면요. 바로 V자로는 안 올라갑니다. 전쟁 이슈 때문에 빠지면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그냥 우리나라의 이런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지면 바로는 안 올라갑니다. 네. 마치 공이 빵 탕탕탕 하면서 그 어느 정도의 V자 반등은 없다. 예. 그래서 8월에서 9월 초까지는 이 변동성이 근데 전 5,200 저점을 깰 거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8월 전망을 제가 5,600에서 한 7,100 정도로 예, 여기서 박스권에서 이제 좀 진정시키는 국면이 나올 거고요. 네. 결국은 주식시장은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책하는 주인이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발표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되게 좋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을 바라보면서 9월 중순부터 10월 달에 그럴 때 최소한 낙폭의 뭐 50에서 한 70% 정도를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 지금은요 날도 덥고 하니까 아예 계좌를 안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오 그래 여기서 싸졌네. 예, 여기서 더 사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네. 1052님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버텨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그 전원주 선생님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2만 원에서 이번에 300만 원 올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주식은요. 오랜 기간 인내와 시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글로벌 탑 티어의 그런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냥 이번에 트레이딩을 좀 잘 못하셨다면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요거 하나만 교훈으로 기억해라라고 말씀해 준다면 어떤 걸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마트 가서 웬만하면 싸게 사려고 하잖아요. 네. 우유 하나를 살 때라도 싸게 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기업을 착한 가격에 사야 됩니다. 좋은 가격에. 그래서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나쁜 가격에 샀었나? 그리고 밑에 지금 떨어져 있는데 제가 팔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착한 가격이니까. 네. 그래서 좋은 자산을 착한 가격이나 적당한 가격에 사는 습관을 앞으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동학개미의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